제17록 전기소설 율창 제52화 공시밀시 조선의 스승 율창위현종 지은 영상개작 입산종. 조정은 즉시 기차로 주청문을 보내어 사과했는데 명은 조선국왕의 주청문에도 무례함이 세니 작성들을 보내라 했고 참새로 명의 계물을 보내어 사과했는데 이번에도 명을 억친히 여기는 문구가 있다며 작성들을 잡아보내라 요구했다. 1년을 두고 명은 정도전을 보내라고 끈질기게 미워했다. 하지만 정도전은 숨어다니며 가지 않았다. 제2차 요동정벌 준비라는 계획은 그래서 생겨난 것이기도 했다. 그 정벌된 준비는 성사되지 못했다. 정도전을 잡아보내란 명예의 요구가 없어진 것은 명태조 주원장이 죽고 나서였고 나중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이 사망하고 나서야 완전히 사라졌다. 급진적인 개혁주의자였던 정도전은 행동하는 천재였다. 모든 일은 자기가 직접 해야 성이 풀리고 남의 능력을 잘 믿지 않았다. 덕불장군이란 평이었다. 그 때문에 적이 많았다. 본인도 그걸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성과와 성공이 말해준다는 것이었다. 세자 책봉 때만 해도 정도전은 지나친 진리주의를 택했다. 대조의 정실 자식들은 나이도 들고 모두 당당했다. 게다가 이방원 같은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 개국을 위해 갓난 신고를 다한 공로자이니 당연히 세자 책봉 후보 1인자였다. 하지만 친덕왕후 강씨가 은밀하게 정도전을 만나자 하고 자기의 어린 아들을 세자로 세워달라 했을 때 정도전은 기꺼이 왕후와 손을 잡았다. 그 이유는 자신이 추구하려던 이른바 대신들 중심의 민관정치를 실현하고 개혁정치를 하려는 실권 없는 왕이 필요한데 왕후의 아들은 이제 11세이고 즉위를 한다 해도 왕후와 자신이 섭정을 하면 되겠다 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는 이방원의 원한을 사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정도전보와 이방원은 사사건건 맞설게 되어 앙금이 깊어져갔다. 결정적으로 이방원의 심기를 뒤집어 놓은 건 정도전이 내놓은 군제개혁과 척족관리제도 개혁안이었다. 군제개혁안 중에는 가병으로 불리우던 사병개혁이었다. 당시 권문세가는 모두 자기 집안에 사병을 두었었다. 개인집에 가병을 두고 호위를 지킨다는 건 이미 100여 년 동안 내려온 보습이었다. 고려왕조는 정중부의 무신난 이후 지난 70년 동안 무신정권이 나라를 지배했었다. 그들은 무신독재를 강화하고 자기 집안에 조정을 두어 도방정치를 했으며 집안을 지키는 수백 혹은 수천의 가병들을 양성하고 위엄을 자랑했다. 일반 권문세가에도 수십 혹은 수백의 가병들을 데리고 있게 되었다. 정도전은 이 제도를 바꾼 것이다. 모든 집안의 가병은 진명 내로 죽여야 하며 기타 가병들은 모두 정규군에 편입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시 각 권문세가에서는 10명 많아야 20명 정도의 가병을 데리고 있었으나 무장이었던 이방원은 120명의 가병을 데리고 있었다. 제일 많은 숫자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방원 장군이 정변을 일으키거나 정도전 자신을 처치할까봐 미리 손발을 잘라놓는 겁니다. 120명 중 10명만 남기려고요. 그래도 정도전을 가만두어야 합니다. 수하의 장들들이 흥분하여 정도전을 성토했다. 게다가 이방원의 가슴에 불을 지른 사건은 척족관리 제도의 개혁안이었다. 척족이란 왕가의 직계, 관계의 가족, 자손들을 일컫는 말이다. 제왕은 척족관리를 잘해야 성군 소리를 듣는다. 문제는 그 개혁안 속에 들어있었다. 직계의 왕자나 왕손, 공주공주 등은 대궐이 있는 왕성 안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척족의 발호를 막으려는 왕성 밖으로 모두 이주시켜야 한다고 발시고 있었다. 현재 8명의 왕자들은 모두 왕성한 그것도 대궐 인근에 다 살고 있었다. 그런데 궐 밖으로 아니 왕성 밖으로 모조리 쫓아낸다는 게 아닌가. 이방원처럼 120명의 사병을 데리고 대궐 부근에 살고 있다면 그 위세에 눌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부려차면 가병들을 데리고 무력을 사용하여 법법을 주지 않으라. 정도전은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들고 일어나 제목을 치는 법법 하나 그게 불안하여 성법으로 멀리 내치려는 수작입니다. 절대 가만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방원의 주변에서는 방황불락이었다. 다른 왕자들도 불만은 마찬가지였다. 당장 이방원의 집에서는 1200명의 가병 중에서 10명만 남기고 모조리 정규군으로 편입하여 끌고 가버리고 곧 왕성법으로 거짓지리사도 강요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어디 정도 전 두고 보아라. 이방원은 남모르게 그를 제압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러다 엎친데 덮친다는 말처럼 큰 근심이 닥쳐들었다. 그토록 강건하던 태조가 최근 들어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아지더니 다리 보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이들의 진단에 의하면 물병이 심장에까지 침범해서 건강을 완전히 해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세상 만사가 싫고 언제나 슬픔과 외로움이 가득하여 병에 이르는 것이 울병이었다. 태조리 성계는 장신고구였고 타고난 무골이었다. 소년 시절 그는 아버지 기자순도 무거워서 쏘지 못하던 화살을 재고 강궁을 쏘아 주변을 놀라게 한 역사였다. 화살 끝에 아이들 주먹만한 쇳덩이를 달아 훈련용으로 쓰는 화살이었는데 이자춘은 무거워 쓰지 못하고 있던 화살이었다. 그랬던 이성계는 최근 들어 완전히 약하고 모세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사랑하던 왕비 신동왕후가 죽고 난 다음부터였다. 노국공주가 죽고 난 다음부터 보여준 복림왕의 모습이 태조에게도 나타났다. 슬퍼한 나머지 침식을 잃을 정도였고 모든 정사까지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매일 수성궁 뒤에 있던 혼전에 나가 왕비의 심의 앞에서 왕비를 그리워했다. 혼전은 왕이나 왕비의 극장 이후 종묘에 대회할 때까지 신의를 모시던 사당을 말함이었다. 왕이 부모하면 3년 동안 혼전에 모시고 왕비가 먼저 죽으면 왕이 죽을 때까지 혼전에 모시는 게 법이었다. 그러다 보니 몸이 허약해지고 여러 날 동안 병석에 들고 기동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대궐라는 하얀 긴장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했던 것이다. 마침내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3사에서는 모든 왕자들에게 임금 주변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대궐 편전 밖에 있던 주적전에서 한낮 온종일 대기하는 명이 떨어졌다. 왕자 전원이 주야로 대기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이방원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밤중에 정각 밖에 있던 집안에 갔다가 안 나오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앞으로 나왔다. 한관 진길궁이었다. 그는 여화도에도 숨어서 찾아온 이성계의 측근이기도 했다. 모든 무왕자님들의 대기령을 바란 곳은 3사지만 3사에 그 명을 내리라 강건한 조언 정도전입니다. 뭔가 그들의 한계가 숨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고맙네. 한관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이방원은 주적전으로 돌아와 은밀하게 형들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불렀다. 아바마마께서 만에 하나 잘못되어 붕어하시면 저들은 어린 방석태세를 왕으로 주비시켜 대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렵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병들까지 끌고 가 우리 손발을 자르고 모든 왕자들을 한 곳에 모아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아두고 어떡할 거란 말이냐. 변고가 생기는 순간 그들은 미리 대기시켜둔 군사들을 지켜 우리 모두를 주살해버릴 것으로 봅니다. 우리 왕자들을 모두 주살하고 대권을 잡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익제의 왕자인 방이가 화를 냈다. 주상께서 붕어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주살한다는 건 여건상 어려울 것 같은데 붕어하시기 이전 전혀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거사를 하려고 하겠지. 막내인 방연의 의견이었다. 맞다. 방연이 말이 맞다. 당장 대비를 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방원이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집에 좀 다녀올 테니 그리하시오. 나가지 못하게 철통같이 지치고 있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염려 마요. 알아서 나갈 테니. 방원은 수비장을 만나 아내가 급병이 나서 자꾸서 집에 잠시 다녀와야 하니 그렇게 해달라 하여 허락을 받고 집으로 갔다. 집안에는 조영기 형제 그리고 천하민 민무구무지 형제를 비롯한 이숙반, 박보기무 등 7~8명의 측근들이 모여 있다가 방원을 맞았다. 안 그래도 장군께 시급히 알려드릴 말씀이 있어 엇보해야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이무의 말에 무슨 정보냐고 방원이 물었다. 오늘 밤 정도전 일당은 남원의 첨례질에 모여서 구수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늦은 저녁까지 하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길어져 가지고 오늘 밤 자정을 넘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집에서 그럼 밤을 새운단 말 아니냐? 그럴 공산이 크답니다. 됐다. 이숙간, 새벽이면 우리가 먼저 기습한다. 지금 집안에는 병력이 얼마나 있지? 19명입니다. 10명은 기병이고 나머지 9명은 보졸입니다. 병장기는 충분한가? 그게 좀 부실합니다. 가병을 뺏기는 바람에 각종 병장기도 다 빼앗겨 그렇습니다. 모두 근심에 쌓여있을 때 황혼의 부인이 나섰다. 절 따라와 보세요. 부인은 집안 뒤쪽에 있던 헛간 창고로 모두 데리고 들어갔다. 땅 위로 나와 있는 뚜껑 보이시오? 그걸 열면 조그만 재창고가 있어요. 김치독을 보관하는 장소지요. 열어보세요. 뚜껑을 열고 밑을 내려다본 일행은 모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각종 무기 수십 전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건 부인이 숨겨놓은 무기들이었다. 이거는 충분합니다. 이숙번이 외쳤다. 이 장군과 박 부장군은 병사들 전원을 무장시키고 대기한다. 그리고 이무, 그 남원의 첩실집 근처에 가서 아직도 그들이 그 집에 있는지 동정을 살피고 오도록. 이무는 대답을 하고 남원의 첩실집을 향해 어둠 속을 뛰어갔다. 그 집은 송현방, 현재 중학봉 한국일보사 자리에 있었다. 얼마를 기다린 뒤에서야 이무가 돌아왔다. 알아보았나? 그들은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그 집에서 자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지? 남원이하고 정도전 그 외는 잘 모르겠습니다. 됐다. 정도전 하나만 있어도 된다. 자, 출동이다. 이방원이 병을 내렸다. 19명의 보기병을 거느린 이방원은 입술을 붓게 물고 마상에 올라 선두에 서서 면흥이 시작되는 육조거리를 행진해 갔다. 육조가 들어선 거리는 경복궁 광화문 앞에 있었다. 아직도 모든 공사가 완공되지 못해 어수선하긴 했으나 왕도의 위험이 지금 시작되는 새벽빛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송현방의 목적지에 당도했다. 이방원은 병사들을 해산시켜 미리 연습한 대로 여기저기에 배치를 끝냈다. 이숙번 장군, 부시를 쳐서 횃불을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잠시 후 준비해 간 횃불 2개에 불이 붙었다. 횃불이 타오르자 첩실집하고 담 하나로 붙어있는 뒷집 초가지붕 처마에 불을 붙였다. 그런 다음 남원의 첩실집 처마에도 걸어가며 불을 붙였다. 그러자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아 올라 새벽 하늘을 물들였다. 불이야,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일어나자 양쪽 집안에서 잠자던 식구들이 뛰쳐나왔다. 맨 먼저 마당 밖으로 뛰어나온 것은 심유생 장지화였다. 숨어있던 박보가 철퇴를 휘둘렀다. 두 사람은 머리통을 맞아 당장 거꾸러져 휙선이로 죽었다. 정도전이다. 잡아라. 그런 소리가 터져나왔다. 불 속에서 달려나온 정도전은 담을 넘어 옆집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얼마 후 정도전은 이숙번 손에 끌려와 이방원 앞에 끌려졌다. 남원은 어디로 도망쳤냐? 육조거리 쪽으로 도망치고 있지만 민무고가 달려갔으니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꿇어 앉은 정도전이 이방원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욕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방원 하면서도 말이 많구나. 야이. 이방원의 장검이 막 떠오르는 이른 아침의 빛에 번쩍하자 김영과 함께 정도전의 머리가 잘려 마당으로 굴렀다. 그 다음으로 잡혀온 자는 이제였다. 이제 고개를 들어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아라. 예차남 이방원이다. 이제는 태조의 셋째 딸 형순의 남편이여 태조를 도와 개국항궁으로 개국공신이 되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정도전 편에 서서 방원의 미움을 샀다. 서습 혼돈 동원의 칼을 보면서도 그는 살려달라 빌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자기 목을 내렸다. 이방원의 장검이 다시 한번 번쩍했다. 이렇게 하여 이방원의 칼날을 받고 처단된 정도전파는 모두 6명이었다. 제자궁으로 가자. 이방원은 군사를 돌려 해벌로 향했다. 제자궁에는 제자인 광석과 그 형 광건이 함께 기고하고 있었다.
전광석처럼 세자궁을 덮친 방언의 군사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세자 형제의 목을 베어버리고 대궐을 짓밟았다. 왜 이렇게 골래가 소란스러우냐? 병석에서 일어나 미음을 먹고 있던 태조 이성계가 좌우에 물었다. 그러나 누구도 바른 대로 고하지 못했다. 하지만 절모 이후 살벌한 전쟁을 누벼해온 무장으로도 몸과 안무를 차가운 살기를 느끼고 흠칫하며 기피한 승기를 불렀다. 대궐에서 칼을 휘두르는 자가 누구냐? 마마. 승기는 말을 못하고 와들와들 떨기만 했다. 왜 바른대로 고하지 못하느냐? 그때야 방언이 난을 일으켜 정도전 일파를 차단했다는 것을 보았다. 방언을 불러오너라. 화가 난 태조가 외쳤다. 언제 아파하냐는 듯한 호영소리였다. 한참 만에 방언이 살기 어린 걸음걸이로 들어와 보복했다. 신명은 현신했나이다. 이실직고해라. 네가 과인의 명령과 운명의 반기를 들었느냐? 정도전 일장을 처단했을 뿐입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정당한 방해였습니다. 부왕께서 중병에 걸려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판하고 불이 되면 소자가 반란을 일으켜 자신들을 처단한다고 믿고 먼저 저를 지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움직임을 보이려 하여 그를 덮친 것입니다. 기다렸으면 제가 먼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 여인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왔다. 편전으로 들어온 것은 태조의 삼녀인 경승이었다. 마마, 이런 벌은 없습니다. 자기 매부를 아무런 죄도 없이 목을 쳤습니다. 정도전 대간파하며 죽인 것입니다. 지금 대궐하는 난리입니다. 세자까지 저 오라비가 살해했다 합니다. 네 이놈, 세자까지 살해해. 너무도 충격이 컸던지 임금은 앉은새 옆으로 쓰러져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다 영영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붕어하는 게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근심에 쌓이고 모든 왕자들 옆집 임금 옆에 시위하며 밤을 새웠다. 그러나 역시 태조 이성계는 보통 임금이 아니었다. 육체적인 허약함과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내고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이다. 중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전에서 소회를 주관했다. 아들 이방원의 반역사건에 대해 엄중한 죄를 물을 것이라 모두 생각해서나 이성계는 일부러인지 아닌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공석이 된 세자를 다시 책봉하겠다고 선언했다. 13. 이성계의 가슴에 박힌 대목. 왕자의 난. 태조 7년 1398 9월 경복궁의 대천인 근정전안에는 만조백관이 도열에 졌고 왕자들까지 부름을 받아 보도 아래에서 임금을 시위하고 서 있었다. 대궐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태조는 언제 와병했느냐 쉽게 다시 건강을 찾은 모습이었다. 이순의 도랑을 넘겨서인지 익선관 밑에 머리에는 하얀 소리가 내려앉아 있어 추상 같은 위험이 살아있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그것도 세자를 잃은 그 슬픔과 노여움을 깊이 숨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국본을 바르게 세우자는 세자가 책봉이 되어야 할 진대 전 세자가 변사의 유곡에서 버리가 되었노라. 그 슬픔으로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냐 하여 과인은 오늘 새로운 세자를 세우려 하노라. 태조는 계하에 있는 왕자들을 쭉 불러보았다. 그러더니 날카로운 소리로 물었다. 방언이 안 보이지 않느냐? 왜 여기 불청했지? 모두 긴장해서 머리를 숙였다. 승기, 옛마마, 묻고 있지 않느냐? 승기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몸만 떨었다. 그러자 셋째 왕자인 왕이가 아래였다. 왕자 방언은 사헌대에 나가 주상의 치제가 있을 때까지 석고대지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참한 곳으로 아나이다. 아조선국의 국본인 세자의 위는 차자인 제왕다 영안군 방과로 책봉하노라. 영안군은 일찍부터 과인을 따라 전지에 나가 나는 전공을 세운 무장이자 소련문을 갖추어 문무겸전의 왕제이다. 조신들의 동화를 받아 마땅하다. 세자세 공을 송축하옵니다. 천산세. 대신들이 일제히 외쳤다. 세자 책봉을 끝내자 태조는 편전으로 유청을 불렀다. 전하,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유청한 말을 더 잊지 못하고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다.
과인이 부덕하여 그런 흉변을 겪게 되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는가? 그네는 누구보다 과인과 왕자들의 본색을 잘 알고 있지 아니한가? 네, 그래서 상론해보려고 하니 기탄없이 말하라. 예. 1차 세자제 공께 방언을 제시고 어린 왕석을 책봉한 건 잘한 일인가 잘못한 일인가? 괜찮으니 얘기해보라. 소신의 의견으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고 태평성대가 계속되는 시기였다면 어린 왕자를 세자로 세우심도 괜찮지만 개국한 지 2기년도 안 되고 아직 나라의 부처도 바로 서지 못한 흡지고는 혼란기에 어린 왕자를 세우심은 방언으로 세웠다면 적임자로 누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계산기를 이끌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만한 능력과 포부와 담대한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못하고 무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패도 정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되면 새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 구시대를 단절하고 잘못된 모든 국가제도를 개혁하려는 신사대부 계층을 탄압하여 전진의 동력을 차단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어린 왕석을 세자로 내세웠건만 헛되고 헛되도다. 더 이상 이대로 놔두면 왕조가 흔들려 창업의 기특빛 완전히 무너질 것만 같네. 선장이 없으면 배는 표류하다가 박살이 나고 말지. 선언 이러는 나라가 다시 안전해지고 좋으신 계책이 있습니까? 과인은 이제 세자에게 고의를 선의하고 싶네. 그런 뒤에 난 물러나 쉬고 싶네. 예, 선이라고요? 왜 그렇게 놀라나? 전하, 대하면이는 아직 꼭 전권을 다 떼시지 못했습니다. 소신이 진강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강집으로 나누어 진강해드린다 했는데 이제 겨우 7강을 마치셨고 3강이나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이라니요? 고위에서 물러나 대상왕이 된 뒤에도 마저 3장은 뗄 수 있잖나? 대항연이는 제왕제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고위에서 물러나시고 배우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지요? 그 내 말에는 어폐가 있다. 제왕된 자만이 사용하기 위해 배우는 것처럼 말하다니. 연희는 제왕된 자나 제왕이 되려는 자나 제왕에서 물러난 자 모두를 위해 있고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평소에 말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소신이 말씀을 잘못 들렸습니다. 하오나 선의는 더 큰 혼란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소서. 과인은 이제 기달까진 호랑이가 되었네. 언제나 가슴 속에서 용서 숨치던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밀고 나가는 과단성마저 쓰졌어. 약하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하께서는 소신이 이제 물러나 선도수도에 정치하겠다 했을 때 은퇴를 반대하시고 놓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맡겠습니다. 실록 전기소설 6장 제52화 끝. 다음 제52화에서 계속됩니다.